수업은 일단 3강에서 1번 그거랑 첫사랑이랑 2번에 그 돌다리 있죠? 그거 2개 하고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3회차 풀이를 하고 집에 갑니다. 알겠죠? 오늘 제시는 2명이고 나머지는 통과니까 집에 가서 축구 보세요. 알겠죠? 나도 축구 보고 싶어. 자, 3강 서정 갈래 이해를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첫사랑 고재종 씨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제 시 설명을 합니다. 딱 제목만 봐도 뭔가 여성적 어조가 좀 강조될 것 같고 좀 애상적이고 그럴 것 같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시기 때문에 갈래는 자유시고 그리고 서정시입니다. 서정적입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 회화적이고 비유적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대상이나 비유를 해가지고 시를 풀어갑니다. 제재는 눈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입니다. 특징은 이제 음성 상징어들을 사용해가지고 대상을 묘사해요. 그리고 서리적 표현을 쓰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리고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재종이라는 사람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 시들이 있는데 이 시가 제일 유명해서 내신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여기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뭐야? 사랑을 이루려는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서 사랑을 피우면 결국에 꽃이 나온다 이거예요.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눈이 나뭇가지에 내리면은 쌓이잖아 눈이. 그걸 지금 꽃을 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눈꽃을 의인화한 거예요 지금. 그 진짜 실제 그 나뭇가지에서 피우는 꽃이 아니라 그냥 눈이 쌓여서 우리 눈꽃이다 하잖아.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조금만 내리면은 눈이 녹아서 그냥 다 떨어지잖아. 근데 많이 쌓여야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서 눈꽃을 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처럼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은 나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한다고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자, 싸그락싸그락 두들겨 보았겠지. 자, 싸그락싸그락이 이제 음성 상징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음성 상징어로 형성한 거예요 지금. 난분분 춤추었겠지. 자, 눈이 내리는 모습을 춤추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미끄러지길 수백 번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도 하고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첫사랑의 순간적 속성을 의미해요. 첫사랑은 순간적이다. 바람 불면 확 날아가는 거랑 순간적인 사랑이랑 비유를 한 거죠 지금. 그리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햇솜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 다 퍼부었다 헌신적인 태도.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눈의 헌신과 노력으로 피어낸 눈꽃.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봄, 눈이 녹는 계절이죠. 봄은 그 한 번 된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 그러니까 첫사랑의 아픈 결말 얘기합니다. 경험, 첫사랑의 아픈 경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봄에 꽃이 핀 모습,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여기서 만약 상처가 터뜨려진 건 뭐겠어? 진짜 꽃. 눈꽃은 눈이 내려가지고 쌓이는 걸 의인한 거고 터뜨린 거는 봄이 됐잖아. 봄에 뭐가 분명히 터트죠. 그렇죠? 진짜 꽃이 핀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사람의 첫사랑의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자연물을 가지고. 나뭇가지가 겨울에 있어. 겨울에 있는데 눈꽃을 피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을 필요로 해. 여러분들 다 첫사랑의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승우는 있을 것 같은데. 여염이라며. 이 첫사랑한테 데이면 여염이 너 스토킹한 거 아니지? 10번 찍어 안 넘어간 거 없으니까 10번 찍은 거 아니지? 그럼 안 돼. 고백 공격한 거 아니지? 진짜 찍었을 수 있어. 진짜로? 고백 공격은 하면 안 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고백은 이미 서로가 딱 봐도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은 확인이지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뭘 안 해봤으면은 조언을 해드려주세요. 그냥 가서 후회할 것 같은데 한번 고백이라도 해보자. 절대 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게 나아. 그냥 고백하지 마. 딱 그냥 뭔가 교류가 딱 있어. 친구 이상으로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왔을 때 확인차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가서 나 너 사랑하니까 받아줘 하면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돼.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그 땡씨 연예인 씨가 갑자기 와서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나 너 사랑해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난처하죠? 싫진 않은데 미워하는 건 좀 나쁜 거지. 사람이 미워하진 않는데 누군가 날 좋아해 준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받아줄 수는 없잖아. 받아줄 수도 없고 난처하잖아 굉장히. 이거 어떻게 거절하면은 친구 관계도 멀어지고 좀 계속 얼굴 보는 거 거북해지고 관계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백 공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공격하세요. 집 가서 짜증나게 구는데 야 너 사랑한다 이러면 이제 안 보일 거야. 근데 이제 어쨌건 첫사랑은 그래도 이 순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건 이제 나야 이제 뭐 나이가 많고 경험들이 막 생기니까 이런 순수함은 이제 없어. 다 계산을 때리고 막 하는데 첫사랑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막 고백도 하고 좋아하면 막 두근거리고 시간 멈추는 거 같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성공하면 얘는 그래도 다행히 이 시에서는 그래도 운은 좋아. 성공을 했잖아. 일단 성공하셨잖아. 그리고 하지 마세요. 녹음이 다 됩니다. 성공을 하셨잖아요. 마침내 순수한 그 사랑이 싹을 틔웠어. 근데 첫사랑은 뭐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잘 안 이루어져요. 첫사랑은. 여러분 군대 기다려줄 것 같아요? 안 기다려줘요. 미안. 여러분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여자애들 클럽 가 있어요. 알겠죠? 자, 도움이 결국에 온다고. 첫사랑은 결국에 도움 때문에 눈이 녹는 것처럼 결국에 끝이 나. 근데 그 개였겠죠. 되게 아팠겠죠. 처음 헤어진 거 되게 힘들어요. 그 아픈 자리에 결국에는 뭐가 생긴다? 아름다운 게 터진다. 진짜 꽃이 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된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되게 낭만적이긴 해요. 자, 시상 연구 과정 옆에 딱 적혀 있는데, 자, 처음에 눈이 내리는 이유는 뭐야?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과 시련들이 계속 있죠.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도 보고, 남궁분남 춤도 춰보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반복도 해보고, 햇순 같은 맘 다 퍼부어주기도 해요. 이것저것 다 해본단 말이야. 첫사랑 성공하려면 다 해봐야지. 이것저것. 추팝주스 사다 줘보고, 원 플러스 원이라고 산 다음에 내가 니를 위해 사왔다고 그 초코해몽도 사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이것저것 고생해보는 거예요. 승재에게 좀 씁쓸한 웃음을 짓는 거 보니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가나 초콜릿 같은 거 이제 미리 와가지고 자리에 올려놓고 그냥 사온 거야 이러잖아. 너는 해본 거 같아. 요즘은 추팝주스 얼마야? 선생님 때 200원이야. 300원. 물론 안 올랐네. 맨날 편의점 가가지고 추팝주스 딱 그 오렌지 맛 그 2개 사가면은 먹고 그랬었는데 그런 고생 노력들을 하는 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이 피어낸 눈꽃. 마침내 그런 고생, 가진 고생을 했더니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눈꽃. 근데 결국에 결말. 죽었지만 그 상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야. 왜? 결국에 진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가 되게 잘 썼다 느껴지는 게 첫사랑이 성공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진짜 1% 확률이 있긴 하지. 뭐 없겠어? 근데 대부분 다 실패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실패가 난 것 같긴 해. 한 명이랑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 이미 나는 뭐 이루어질 수 없긴 해. 내 첫사랑 결혼을 했거든. 3명은 알잖아. 11월달 얘기했잖아.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나는. 남자 능력이더라. 남자가 변호사야. 그거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대가 아니에요. 결혼할 상대의 여자. 그 나보다 4살 더 많았어요. 그 남자분. 우리 보통 그래요. 나이 차이가 4살, 3살 차이 나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의 행복감은 저기 아직 중학교에 있던가 초등학교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유치원에 있으면 이제 나중에 도둑놈 소리 듣는 거야. 10살 차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상한 눈 하지 마세요. 요즘 위험한 시기야. 남학생들에게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언을 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때랑 또 달라. 하여튼간 그런 느낌인데 첫사랑은 거의 안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있잖아. 그런
것도 해보면서 얘한테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다음 사람한테. 얘한테 해봤는데 안 되네. 다음 사람한테. 이러면서 이제 스택들이 쌓이는 거예요. 원래 맞아. 야 한국 좁아. 데이트 코스 다 거기서 거기야. 영상 돌았던데 내가 처음이지. 맞아. 너가 처음이야 하고 가는 거야 원래. 자 작품 연구 여기 역설적 표현을 보면 자 아름다운 봄꽃의 모습이 지금 아름다움이죠. 상처, 눈꽃이 녹은 저 자리에 피는 봄꽃이 섞여 있는 거예요. 봄꽃의 모습은 아름다워. 근데 역설적으로 상처라고 하죠. 그 아름다운 상처는 뭐야? 옛날에 눈이 왔을 때 폈던 눈꽃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효과가 뭐겠어? 첫사랑의 아픔 뒤에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을 아름다운 상처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했다. 이제 난 아픔을 경험했다. 진짜 아프긴 하거든. 자, 1, 2연 눈꽃이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 그리고 3연은 헌신과 노력 끝에 얻은 아름다운 눈꽃. 4연 봄꽃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상처. 자, 헌신과 노력하니까 너희 친구가 한 명 생각나네. 그 추운 날에 학교 학원 앞에 가 있던 그 남학생의 얼굴이 아령거리는데. 헌신과 노력 끝에 얻은 그런 뭐예요? 3연 아름다운 눈꽃. 그러니까 눈꽃이 사랑이잖아. 첫사랑. 이게 진짜 실화라면은 상위 그래도 한 10% 되는 거야. 첫사랑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첫사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이게 쉽지 않아. 자, 넘어갈게요. 자, 뭐 그림들 뭐 있죠? 그림도 있는데 필요 없고 그림은 중요하지 않고. 자, 표현상의 특징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의법이 활용되었죠. 눈을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처럼 표현했죠. 눈은 지금 여러분들이야. 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설리법 도전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에서 눈의 노력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죠. 설리법. 그리고 또 무슨 법이 사용되었을까? 반복법이 사용되었죠.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싸그락 반복이지. 그리고 또 남분분 반복이지. 그리고 또 미끄러지기 반복이죠.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반복법은 노래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이제 받아 적으면 돼. 이거 안 보여. 안 보이는 눈 나빠져. 그 음성 상징어 뭐겠어? 음성 상징어는 싸그락 이게 음성 상징어죠. 실제로 눈이 사그락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 번역을 한 거잖아. 음성 상징어. 눈이 쌓일 때 내리는 소리, 사그락이라는 상징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유법을 사용해요. 햇손 같은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을 햇손에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죠. 순수한 마음과 햇손 같은 걸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은근하게 눈꽃을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꽃이 이제 원관념이고 마침내 피워낸 황홀이 보조관념입니다. 눈꽃을 되게 아름답고 황홀한 그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넘어가면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이죠. 다음 그림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전개 과정을 말해보자. 자, 눈이 내리는 모습은 뭐야? 첫사랑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 시련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눈꽃이 된 모습은 뭐야? 첫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봄에 근데 꽃이 폈다. 이건 또 뭐야? 첫사랑이 아픔을 겪고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이 얘기. 스토리라인이 그거예요. 이거 기억해주세요. 첫사랑의 스토리라인은 첫사랑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그러다가 성공. 하지만 실패 뒤에 정신적 성숙.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가 빠르죠? 자, 이번 첫사랑이랑 이런 제목과 관련지의 이 시를 이해해보자. 뭐 이것도 쉽죠? 미끄러지기 수백 번은 뭐겠어? 노력과 시련이죠? 계속 실패하는 거. 그리고 온 마음을 다 퍼부어줬대.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첫사랑 이룬 거고 한 번 된 자리는 뭐야? 고통의 흔적이죠. 자,
내가 한번 대인 거죠. 정신적으로 성숙해야지 여행을 하면 안 돼. 알지?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할 건 아니잖아. 이상한 눈을 보지 마. 성추행이야. 되게 불쾌했어. 오, 시선까지.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느낌이었어. 잠재적 소지.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헌신 하지 마세요. 알겠죠? 헌신하지 마. 아니, 너네한테 헌신하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랑 말고도 그냥 친구가 있어. 남자든 뭐 동성 친구가 있어. 근데 걔가 너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면 부담스럽냐? 친해지는 거 같냐? 개부담. 그렇죠. 이성도 똑같아요. 적당히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외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보통 뭘 우선적으로 봐요? 나도 남자니까. 여성의 외모를 좀 많이 보긴 하죠. 이게 거의 베스트야. 거의. 근데 여성분들은 유전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외모만 보진 않아요. 다 여러 가지 모습을 봐요. 그럼 진짜 축복받은 거야. 우리가 원빈으로 태어나서 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것들 많이 보는데 성격도 되게 많이 보는데 자꾸 막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러면은 버려져요. 왜냐면 뭘 해도 될 것 같잖아. 만만하잖아 사람이. 근데 자기의 뭔가 곤조가 있어야 돼. 나쁜 남자라 하죠 그걸. 패는 게 나쁜 남자가 아니야. 그거 무슨 단어 쓰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단어 쓰지 마. 근데 패는 게 지금 그게 아니야. 나쁜 나라라 하면 여자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막 뭔가 가스라이팅이라 하죠. 막 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와 있어. 뭐 이런 거 했을 때 해지근한 애들 다 해주는데 얘만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무슨 심리가 들겠냐 사람이. 도전을 해보고 싶잖아. 얘를 뭔가 내 사람 만들어보고 싶잖아.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게임입니다. 주도권. 남자애가 나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나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뭐 친구랑 약속 있는데 이러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자기가 약속이 있더라도 파토를 내고 만나러 가는데 얘는 뭔데 내 약속을 깨고 떨어가 있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게 나쁜 남자야. 때리는 게 나쁜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초딩 때 엄청 먹더라. 때리면 안 돼. 그거는 못된 남자야. 나쁜과 못의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 나쁜 남자부터 퍽 치면은 이제 멀어지는 거야. 자, 3번. 자, 필요 없고.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시각적인 이미지는 남분분 춤추었다가 시각적인 이미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춤추는 건. 청각적인 이미지는 사그락 소리죠. 들리는 거, 눈 쌓이는 소리. 청각적인 이미지고. 촉각은 뭐겠어? 느낌 난 거죠. 한번 대었던 거. 대인 느낌을 나잖아. 촉각입니다. 그게. 자, 이거의 모든 효과는 뭐겠어?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효과는 다 이 눈이 내리는 모습을 눈꽃이 피우기 위한 노력,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춤추는 것도 표현하고 서정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애상적이게 느껴지게끔 사용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함축적인 의미 5번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표현 방식은 은유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원관념이 흰꽃이 핀 자리고 보조관념이 아름다운 거 이런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 되게 모순돼요. 아름다움과 상처는 되게 둘이 충돌되잖아요. 상처가 아름다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상처는 흉측하죠. 근데 시적인 표현으로 상처는 아름답다라고 한 게 지금 충돌하는 역설법이 나타납니다. 함축적 의미는 뭐겠어? 봄에 피어난 꽃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필요 없고. 자, 한번 점검 쫙 했고. 자, 이제 서사갈래 이게 또 가면 돌다리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이고 이건 이태준 씨가 한 건데 이 사람은 그 일제강점기 전에 조선 말기에 태어나가지고 후기에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물음표야. 북한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전쟁 때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요. 자, 그래 관련 단편 소설이고 성격은 되게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기본적입니다. 자, 배경은 자, 시간 일제강점기 말이 시간이에요. 일제강점기 말이 지금 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어디겠어? 농촌이에요. 시간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공간의 배경은 농촌. 이 돌다리 지금 소설의 그겁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다 관장하는 거죠.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고 하는 거죠. 전지전능한 거예요, 작가가. 자, 주제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특징은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요. 그리고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고, 그리고 대조적인 인물 간의 갈등을 축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이게 특징들이에요. 보통 이때 이 시간대에 만들어진 소설들이 다 이래요. 왜냐면은 자, 1904년도 태어나고 딱 일제강점기 시기면은 딱 어느 때면은 이제 조선이 굉장히 빨리 변했잖아요. 사실 이제 조선이 개화 시기도 있었지만 엄청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이긴 해요. 일본 애들 들어오면서 농지도 갑자기 깔고 이것저것 호구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인구가 1000만, 2000만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개발됐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잖아,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공자와 맹자를 하면서 상업을 천시하던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은 뭔가 다 바뀌겠죠, 생활상들이. 그러면 비교군이 생겨요. 순수함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과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사람과 충돌이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없어요, 문학가들 중에서. 다 이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에 거의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사람들이 배경으로 쓰는 게 다 돌다리 같은 이런 농촌이에요. 농촌에서 사람들이 되게 여유롭고, 농촌 하면 딱 우리 생각한 게 뭐야? 인심 같은 거 있잖아. 농촌 인심이라고 그러잖아. 뭐 상추 같은, 뭐 돼지고기 파티 같은 거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이런 농촌 사람들의 인심, 따뜻한 마음, 같이 모내기 할 때는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자본주의 하면 딱 무슨 생각? 도시 하면 무슨 생각이야? 좀 차갑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우리는 지금 문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실과 비교하면 안 돼. 현실은 농촌이 더할 수도 있어, 요즘은. 근데 하여튼간에 옛날에 그랬어. 따뜻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소 한 마리도 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보통 이 사람들 작가들은 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향토적인 분위기 잃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농촌을 많이 배경으로 써요.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근대 소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이거는 분석할 게 없긴 해요. 그대로 그냥 쭉 읽으면 돼. 자, 여기서 이제 건너편 산기슭에 있는 공동묘지는 죽은 누이 창옥이 묻힌 곳입니다. 자, 여기가 발단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거기 써져 있나? 써져 있을 텐데. 자, 그 공동묘지는 자기의 누이, 주인공 누이 창옥이 묻힌 곳입니다. 창섭이 주인공이겠죠? 자, 봄에 올 때면 진달래가 불불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자,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노릇해태한 가닥나무 등한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부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자, 계절적 배경이 뭐겠어? 초겨울의 황량한 분위기입니다. 초겨울 하면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는 데죠? 그때 좀 황량하잖아, 느낌이. 겨울이 막 시작될 때는 눈도 안 와, 아셨지요? 그냥 춥기만 하지. 그리고 가을에서 이제 거의 끝나간 거니까 단풍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가지밖에 안 남았죠. 되게 황량하죠? 그 느낌이에요. 좀 삭막하고 황량한 느낌이에요. 자,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은 한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 공동묘지가. 그리고 창섭은 마음으로 불러보면서 묵례를 보냈다. 자, 이 소리 뭐겠어?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슬픔 이런 거 다 드러나죠. 마음속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다만 오니뿐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누이였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누이가 죽는 날을 회상하는 거죠.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가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의부로 뛰어가 의사를 청해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에는 아파하는 것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 보고 오라고 했대. 이건 뭐겠어? 우성이하고 권위적인 의사의 태도입니다. 이거 왜 내가 굳이 얘기하냐? 의사가 살짝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농촌이랑 또 반대되는 그런 자본주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개념이 권위적이고 이게 건방지고 하라는
대로 환자를 그래 들고 갔어. 결국에 뭐 꿀리는 사람이 해야지. 아픈 사람 가야지. 자, 근데 역시나 또 오진을 했대. 자존심만 센데 또 잘못된 걸 한 거야. 다시 하루를 지났더니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 본 뒤에야 맹장염인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판단해서 병이 더 악화된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맹장인 거 확인했으면 맹장 그거 수술하면 금방 낫잖아. 근데 의사는 처음에 진료했을 때 약 하나 주고 주사 하나 넣고 끝이야. 그러다가 또 아프다 보니까 네가 직접 와 했는데 똑같이 또 그런 처방한 거야. 결국엔 근데 저렇게까지 가서야 이제 맹장인 거 안 거죠.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돌아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로 서울로서 정평이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자, 히스토리가 나왔는데 창섭은 지금 뭐가 된 거야? 의사가 되신 거야. 성공하셨네요. 아주. 왜 의사가 됐겠어? 누가 얘가 의사가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자기의 누이의 죽음이에요. 그 의사의 오진을 보면서 열이 받은 거야. 제대로만 했었어도 누나가 죽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누나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렸어. 그러니까 의사의 멱살을 잡을 수가 없었어. 혼자 그거를 삭히면서 자기는 그래도 아버지는 뭐 하고 싶어 하라 할 때 농사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뿌리치고 자기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네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창호가 기뻐해다후 이번에 내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자, 창섭이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가 병원의 확장한 계획이에요.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확장한 병원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입원 시 부족도 해결되고 내 그 타진을 크게 확대해 새 진찰을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갈 길이야 걸음을 제로 쳤다. 이렇게 한 게 발단입니다. 창욱이가 아까 그 누나였죠? 누나한테 기뻐해달라. 자기 병원이면 이만큼 컸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전개로 갑시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했대. 비가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도판으로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이런 내용이 왜 있겠냐? 자기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자기의 그 농촌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일단 자기 옛날 생각해가지고 자전거도 안 타고 왔는데 도로가 잘 정비돼서 자전거 탈 걸 이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익은 정자나무선 논이며 돌각당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눈둑에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는 것이나 밭의 돌각당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이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자, 아버지의 성격을 되게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간접적인 게 아니에요. 소문났다라고 딱 얘기하잖아. 근검요약, 근검절약하는 사람이다. 외학적으로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다. 자, 그리고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창섭이의 아버지는 되게 근검절약한 걸로 유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밭의 넓이가 되게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근검절약하지만 재산을 늘리지 못했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더 높아진 거야. 이제 농사만 짓기에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져서 그게 못 버는 거야. 돈을 생각보다. 그리고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이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자기 아버지 세대에는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조선시대 유학이 어디 있어. 진짜 완전 양반계층 아니면 유학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이제 유학을 하는데 이 유학값을 다 되니까 지금 밭을 늘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고 가시긴 했어. 그러니까 논밭을 늘리는 것보다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키는 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뭐하냐. 할아버지께서 쇳동을 맨손으로 움켜다 놓던 논 아버님께서 명도를 hun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너는 손으로 더 기름같이 되도록 닥달하여 가기만 해도 내게 벅차는 이게다. 이게 아버지의 성격이야. 절용을 해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몇 들어서까지 빗들은 논매미를 바로잡고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 담을 두르고 개울엔 둑마귀를 한다. 남는 돈을 땅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땅을 보수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길과 그리고 읍길과 정거제까지 다 닦아놓은 거.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는 남는 돈을 마을 땅을 가꾸는데 사용한 거예요.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대실하자고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잔항놈이 뭐야? 자기 땅에 자기가 직접 짓는 거예요. 소작은 땅에다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땅 그 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속이 타작만도 못한다는 둥, 뭐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서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도움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모두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거야. 이와 같은 인자를 가진 땅들이라 고시거든지 그루만 남은 돈과 같이 돼 그들의 바닥과 보름 그 언저리들에 여기 나오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해봅시다. 아버지가 땅을 빌리지 못한 이유 첫 번째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가 일단 올렸다는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유학, 아들 그 창섭이의 유학이겠죠 일부, 그리고 세 번째 땅을 늘리는 것보다 기름지게 하는 걸 더 중요하게 한 거죠. 땅을 더 늘리고자 하는 욕심은 없고 그냥 물려받은 거 잘 키우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나중에 이제 유학 끝났지. 끝났으면 돈이 남을 거 아니야 유학비 대신에. 그 유학비를 어디다 썼대? 자기네 동네 발전을 위해 썼다 이거. 네, 이타적이죠 좀. 자 그리고 땅에 대한 인물의 관점이 그럼 어떻겠어? 창섭은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어요. 이후에 그 스토리가 나와요. 창섭은 지금 이 시골 땅을 팔아서 자기 도시에 있는 그 병원을 더 확장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창섭이 아빠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돈을 바로잡고 담두르고 이렇게 한 것처럼 돈을 지금 땅 지금 유지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부터 좀 느낌 오죠? 시련의 상처로 자는 거야. 자,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아버지는 땅의 금전적 가치보다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갈등입니다. 일제시대는 좀 멀리 갔고 이거는 좀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6.25를 겪으신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이제 막 발전하고 민주화를 하신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갈등이 딱 이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이거 산 증인이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희 집.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 진주 사람이거든. 나는 서울에 태어났지만 우리 집안 자체는 진주에 있어요. 땅이 엄청 넓게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선비였대. 우리 집안에 무슨 뭐 전주이가 선비 출신이어가지고 뭐 노비들도 많고 아버지 때만 해도 노비들이 있었대 실제로. 땅이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진짜 엄청 넓게 있어. 지금 그 땅 다 똥값이에요. 땅 넓긴 한데 가지고 있는 게 다 똥값이 의미 없어. 서울 땅이 아니잖아. 근데 그때 충돌이 뭐였냐면 증조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원했던 거는 이제 아들이잖아. 진주에 남아서 계속 물려주신 땅을 가꾸고 그 노비들 관리하고 소작 주고 해서 진주에서 터작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님 모시고 이게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유학적 마인드였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너희들 앞에서 내가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내 할아버지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야 어렸을 때 그 생각했대.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 집안 망한다 라고 생각하셨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홀 단신으로 혼자서 아내 할머니 데리고 서울로 상경 왔어요. 서울에 아무 연구가 없어. 서울에 올라와서 닥친 일을 하셨어. 공부하시고. 그래서 7급 공무원 합격하셔가지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는 서울에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문에.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사이가 틀어졌어요. 왜? 원하는 건 유교적 마인드는 뭐야?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지금 그 말을 들어주지 못한 거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걸 못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서울 올라오라 해도 그분들은 올라오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자기가 살던 데 있어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 결국에는 모시고 살지도 않잖아. 그럼 어떻게 사이가 매우 나빠지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농지도 비쌌어요. 한 70년대, 60년대만 해도 농지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그 땅을 다 팔아서 만약에 서울에 투자를 했으면 심지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토지 개발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국방부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개발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게 비일비재. 강남의 벼락부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강남에 있는 허허 발판이었단 말이야. 승우야! 일어나. 허허 발판이었단 말이야. 마곡도 지금 막 개발된 거 아니에요? 마곡 알죠? 거기도 원래는 허허 발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근데 막 발전하잖아. 비슷해. 강남도 비슷해.
할아버지가 강남이 개발될 걸 알고 압구정에 저기 진주 땅을 좀 팔고 압구정에 땅을 좀 사자. 거기서 틀어졌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아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는 저 신사를 만들어야 된다. 신사가 뭐라 그래? 사당. 사당을 지어야 된다. 사당 짓는데 그때 4억 달라고 그랬어요. 그 4억으로 압구정을 사면은 지금 나중에 100억 갔지. 100억이면 400억 갔잖아.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뭐 근데 아버지 돈을 어떻게 아들이 받는 입장인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걸로 사당을 지으셨어요. 진주에. 지금 사당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거미줄 쳐 있어요. 4억 깜바닥에 버린 거야 지금. 아쉽죠?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안타깝고. 난 지금 여기서 가르칠 필요도 없어. 와 그랬으면 나는 지금 시그니엘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야. 건물을 그거 하면서 아이씨 뭐 이러면서 용산 뭐 매그니토 타워 짓고 있었어. 이종원 타워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가족에게 스토리 들어보면 그런 느낌. 이게 딱 전형적인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가의 시선도 뭐야?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더 중시한 거예요. 이 작가는. 땅 팔아가지고 의사 확장했으면은 실제로 창섭이 좀 더 우리 보기에는 좀 현명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걸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쓴 거겠어요? 아니죠. 이런 걸 지향하고 농촌의 그런 향토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 마음을 지향하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의식에서 그걸 빼세요. 그렇죠? 안타까움을 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발단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더 있으니까 이게 또 계속 나갈 건데 한번 다시. 자 발단은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하면 창섭은 주인공이죠. 의사 양반.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창욱이 죽었죠. 의사 때문에 맹장인데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의사 됐죠. 그 상이 발단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땅 좀 팔아달라고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고향에 내려온 게 발단이에요. 이 소설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전개는 뭐야? 창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랑 마주치는 걸로 전개를 돼요. 그 다음에 위기, 창섭은 아버지가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면서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은 서울집에 모시겠다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비슷하죠 지금? 서울집으로 모시겠다. 절정은 뭐야? 아버지는 그거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줬겠죠.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땅은 지금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 땅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고 소중한 것임을 되게 역설합니다.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말,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지나 다시 서울에 돌아오고 다음날 아버지는 고쳐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도 땅을 지키면서 살 것을 다짐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마무리일 뿐입니다. 창섭이가 되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거는 싸워요. 결말은 고지식하다 이러니까 조선이 망하지 이러면서 충돌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조용히 돌아가잖아요. 조금 클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창섭이가 고향에 온 목적이죠. 승우는 뭘 했길래 이렇게 졸려야 할까? 갑자기 뜬금없이. 자, 한 번 더 얘기를 할 시에 아웃을 시키겠습니다. 일어서서 수업 듣던 거에 왜? 너 정신 차려. 졸리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일어서서 수업 들어가야죠. 나머지 다 한 번도 조는 사람이 없어. 너 말고 지금. 자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미안하실 수 없었다. 자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땅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창섭은 또 아버지가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미안해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원 돈도 받을 수 없었고 서울서 큰 양반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데나 될 일도 아니었어.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땅을 파는 일이 다 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이제 좀 위로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알고는 있어. 그래서 지금 땅을 팔라고 하는 게 조금 아들로서 양심이 좀 찔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로를 해야겠죠. 그래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일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지금 환갑이 넘어가고 막 힘들어 하는데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장담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뭐 창섭은 샘말에 들어가서 동구에서 아버지를 찾았대.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 고치게 했대. 자, 이렇게 갑자기 오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탕을 팔고자 하는 창섭의 합리화 과정을 얘기합시다.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 근데 자신은 시골로 올 수 없는 압박으로 부모님이 서울로 가야 돼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시골 와서 의사를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소작을 맡기고 서울로 가면 아버지께서 편안하시지는 못해. 근데 일단 왜냐, 아버지는 소작을 안 맡긴다 그랬어. 아까 얘기했죠. 소작이 뭐다? 자기 땅을 빌려주는 거. 거기서 이제 나는 자기네들이 이제 농사 지어가 나면 일정 부분 수익 주. 전세예요, 전세. 그냥 저 아파트 생각하면 똑같아요. 전세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땅. 그런데도 아버지는 토작도 싫어한다 했잖아. 직접 농사 짓는다 했잖아. 그래서 땅을 파는 게 결국에 답인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소작을 안 하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땅 팔자. 그리고 서울로 가보자. 이게 결국에 합리화의 끝이야. 창섭은 땅을 파는 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급히 옆에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땅을 파는 일이다. 이제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 땅을 팔거에 위한 이런 것들 쭉 얘기하다가 뭐 내용들 쭉 얘기하고 위기가 이제 나오면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친 사람들을 점심 짓노라고 여러 명 동네 옆에 있는데 허둥거리 계셨다. 웬일인데 혼자 왔느냐? 어머니는 손자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어봤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혼자 온 아들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손주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손자들에 대한 어머니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갈 걸 뭐해 오은우. 급히 갔다 완다는 거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뭐 어머니랑 함께 살고 싶다. 서울로 모셔갈 체벌을 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손자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요.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의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애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의 그 의지에 조금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금전적인 요소 때문에 아들에 동의한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어서 손자. 아버지는 문제는 그러지 않다. 창섭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을 되게 암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체견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은 자기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하는 잘못인 걸 자식된 도리하기 위한 이런 거. 이러는 자기가 병원을 버리고 나면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게 순리다. 병원이 나는 관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런 왜 아버지가 땅을 팔고 서울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구구절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식이 이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돈만 있으면 땅에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거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창섭의 주장을 아버지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쭉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하셔? 야, 점심이나 먹어라. 일단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면서 대답을 유보하고 있죠. 미루고 있죠. 즉답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 자, 점심을 먹으면서 요즘 사람 힘도 줄었다. 그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어서 거드는 돈인데 정정 수십 년이 한나절 씨름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냐. 돌보다 튼튼하진 않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무다리가 있는데 왜 돌다리를 하냐 그러면 창섭의 실리주의적인 태도가 보이죠 지금. 나무다리 너도 그런 소리 하냐. 근데 나무가 돌만 하냐. 나무가 돌보다 약하지 않느냐. 그 다리에서 골기 잡는 생각도 안 나냐. 서울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너 떠나는 생각도 안 하냐.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한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인정을 갖고 돼야 된다.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못 잡고 천잘도 키고 그 다리도 그리게 되겠다. 그 어미도. 그러니까 그 다리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얘기해요. 돌다리를 지금 가족사의 일부로 느끼시고 계셔요.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결말을 얘기하죠. 땅을 팔 생각 없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죠.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크신 거예요 아버지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랐죠 주인공이. 정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이 땅을 못 팔겠다. 땅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땅에 대한 애착도 크고 아빠가 내 아버지께서 이룩한 거를 난 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볍게 또 덧짚고 넘어가야 될 거. 나무다리는 뭐야? 돌다리보다는 만들기 쉬워 나무다리는. 근데
다리는 건널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담아져 있어요. 나무 다리는. 돌보다 만들기 쉽고 다리의 목적이 뭐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무 다리가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나무 다리. 대신에 단점이 뭐야? 불안정하죠? 이게 지금 근대적 가치관 상징하는 거야. 나무 다리. 효율 좋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근대적 가치관이. 효율만 좀 된다. 지금 아파트가 다 그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순살자이가 그런 거 아니야? 효율만 좀 되잖아. 집이 뭐야? 그냥 건설하면 되잖아. 시멘트 갖다 놓고 만들고 효율만 좀 되잖아. 그치? 대신에 불안정하. 무너질 수 있음. 방음이 안 돼. 신기하다. 옛날에 지어진 게 더 튼튼하긴 해요. 목동 아파트들 목동 가본 적 있는 사람? 목동 1단지, 2단지 가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학원 때문에? 근데 목동 살았거든요. 목동 2단지 살았는데 목동 아파트들 진짜 꽂았어요. 썩었어. 근데 거기 방음은 잘 돼. 옛날에 만든 것들이 조금 더 지금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튼튼해. 근데 요즘 세워지는 거 보면 겉으로 보면은 비카판척하지 막 롯데 캐슬 막 이러고 막 자, 막 어째 가면은 막 위너 캐슬 막 이런 거 나와 있고 막 메트로 포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름이 왜 포레인 줄 알아? 뒤에 놀이공원 동상 있으면 포레야. 뒤에 근데 호수공원 있으면은 이제 그 뭐야? 레이크 맞아. 레이크 시티.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메트로는 뒤에 그 지하철 있으면 메트로예요. 여기 용산 다 메트로잖아.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돌다리는 건 뭐겠어? 만들기는 어려워. 돌다리는 장정들 수십 명이 줘서 안 되는데. 근데도 함께하는 뭔가가 있잖아. 그렇지. 가족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고 또 안정적이고 안 변하는. 그게 이제 전통적 가치관.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지금. 돌다리를 전통적 가치관에, 나무다리를 과거의 현대 근대적인 마인드 가치관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돌다리는 뭐겠어? 창섭의 할아버지 때부터 놓으신 거야. 그리고 창섭의 증조부의 산소에 성을 돌다리로 건너다 오셨고 아버지가 글을 배우기 위해서 돌다리에 건넜고 자기가 창섭이 어렸을 때 돌다리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서울로 떠날 때도 이 돌다리를 밟았고 그만큼 돌다리의 역사가 정말 긴 거예요. 이 창섭의 가족의 모든 역사와 추억이 그 돌다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 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다리를 보수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창섭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고 나발이 모르겠고 건너기만 하면 좋은 건데 돌다리 만들기 힘들지 않냐. 나무로 대체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지께서 손수 피우려고 본 장만이 하신 논이다. 돈이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수지랑 밭 같은 걸 사.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은 좋은 농가 밭이 돈이 있다고 산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냐.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섭이를 비판하는 거예요.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입니다. 전통적이죠 되게.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조상들과 그 땅이 어떤 인연이란 도시 생각을 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한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다. 땅을 금전적이고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 덕에 지금 의사가 된 거냐. 내 아빠 잘만 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있는 거야 지금. 이 밭과 논에 절해야 된다. 지금 이 땅 때문에 너가 이 땅에 나오는 걸로 돈 벌어서 유학비 대준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이 땅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팔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는 아버지의 가치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늘이나 다름없다. 땅을 파는 건 하늘을 파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답답해요. 자,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드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준다. 땅은 은과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땅은 그만큼 보상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배가 고프다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러니까 땅이 또 관리받지 못한 땅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그리고 땅을 이렇게 하면은 죽어서 또 우리는 사람은 죽어 땅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창섭은 그래서 입을 얼려버렸대. 그리고 손만 부렸대.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의 그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걸 깨달아 버린 거야.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당연히 용납될 수는 없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을 확인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정하는 게 괴의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알아. 그러니까 창섭의 입장은 알아. 지금 너가 병원 확정하고 싶어하는 마음 나도 아는데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고치는 건 사람을 살릴 어진 기술이지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욕심 부리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업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탓하지 않는다. 너로서 발전하기를 열었고 그게 또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것들을 하는 거니까 인술이니까 내가 불평하진 않겠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지금 공들여가지고 이런 해놓고 이런 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창섭이 그래도 한번 발끈하죠. 알았어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얘기하고 있잖아.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야. 아직까지는 투정 부리는 거니까. 네가 죽은데 누가 거두냐.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에 앉아 지주노릇만 할 거냐. 그따위 지주하고 작은 틈에 땅만 얼마든지 고른지. 그러니까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혜태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비판적이고. 결국에는 이제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땅을 팔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죽고 나서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 알아본 사람한테 주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재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땅 하나의 생물로서 자기의 동반자로서 가족의 히스토리로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것이다. 왜냐? 아버지의 가꾼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남김에 내 위원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냐. 몇몇 해고 그냥 땅 소출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그럴 줄 알고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난 샘마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이 없다가 야인인지 묻는 걸 흡족히 여긴다. 농사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한 게 애비된 마음 섭섭하다. 그 땅을 팔아서 병원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좀 섭섭하긴 해. 그러나 이런 신념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담배 피우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탕성 결국에 이해를 해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인정해요. 그리고 존경까지 해요. 훌륭한 인물이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할 것쯤은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고 신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별벌의 신들을 체험한 겁니다. 신념과 생각 이해는 하지만 내 가치관과는 다르구나 하고 인식한 겁니다. 결말은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이들의 모양을 그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떠내보는 것이 씁쓸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종일 개옥에서 허덕였으나 저녁도 잠도 잘게 오지 않았다. 아들의 부탁 거절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서 뭐 이제 늙은 제비와 자신 동일시하고 창섭을 이해하고자 해요. 계속. 그런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자식들이 커서 부모와 다른 생각하고 부모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를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쭉 이제 아버지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창섭 가고 나서 아버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좀 아들의 말을 못 들어준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얘기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얘기하고 동물 이런 것도 시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와 좀 비교도 해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돌다리를 쭉 보면서 그리고 소담한 물살이 우쭈쭈 춤추며 빠져나 이것도 의은법이 들어갔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분수를 넘는 법이 없는 자연의 이치.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던가 그러니까 물다리가 무너진 까닭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마침돌 밑이 물살에 둥글리어 쓰러졌던 것이 그런 까닭일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는 하루도 천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정성 들여서 보살펴야 된다. 이러면서 되게 자연 친화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말의 의미가 뭐야? 땅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이 갈등을 겪긴 하지만 창섭은 아버지를 따르죠. 반항하진 않죠. 아버지를 따르고 돌아가죠. 서울로.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계속 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걸로 결말을 마무리합니다.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해됐죠?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아빠와 아들의 차이. 아들은 땅을 금전적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가 됐고 그 자기 병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땅을 팔아서 보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참에 땅 팔면서 부모님도 서울에 오셔서 평화롭게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들의 마음. 그게 근대의 시각. 지금 우리의 마음. 그렇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다르죠. 전통적인 곳이고 히스토리가 있고 안정적인 것이고 죽어서도 여기 묻혀야 되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런 특징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의 히스토리를 들으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마다 다 있고. 근데 나 용산 살지 않아? 거의 대부분 다 이쪽 근처 살지 않아? 무조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개인적으로 뭐 소설의 의미는 이해는 해요. 나는. 근데 나는 근대화적인 시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도 모셔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한국이 작다 그래도 저 진주까지 내려가는데 5시간 넘게 걸어 차 타고 운전해서. 산산에 묻혀 계시거든요, 증조 할아버지가. 근데 자주 찾아뵈서 이제 절을 드리거나 뭐 해야 되는 게 효도잖아. 근데 효도를 하기에는 너무 멀어 거리가. 자주 못 가. 근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서울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죠, 일산 쪽에 이제 경기도 쪽에 묻히셔서 1시간이면 가. 근데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갈 수 있어. 효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럼 결국에는 뭐가 정답인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문에 평안을 주셨고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까무잡잡한 이종으로 만들 뻔했어. 농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저기 밑에서.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셔야 돼요. 한국의 향토적인 거에 만족하면서 차는 휘발유차지 이러면서 휘발유차 주식 올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결국에는 화성이야. 결국엔 전기차야.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너희 아들이 와가지고 너가 나중에 투자하려는데 아버지 차는 전기차입니다 했을 때 너희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어. 에이 그래도 기름차 못 따라가지. 너희들의 신념에 맞게 행동을 해. 전기차에 투자하라고. 미래라는 게. 알겠죠? 다 그 시기마다 근데 그게 있어요. 변하는 게 있고 꼰대스러운 게 있어요. 나도 꼰대스러운 게 있겠지. 아직도 나는 게임이 모바일보다는 PC라고 생각해. 스타크래프트 못 이긴다고 내 인생에서는. 아무리 핸드폰 게임이 발달하고 해도 스타가 최고야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보기엔 답답하죠? 근데 너희들은 이제 만약 게임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디 투자하겠어? 폰게임에 투자하겠지. 요즘 다 폰게임 하잖아. 근데 나는 이건 내 추억이자 학창시절이자 히스토리야. 컴퓨터 게임은. 나를 말릴 수 없어. 나는 블리자드에 올인해. 이거란 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비판할 수는 없겠죠. 상황은 이해는 되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너희 아들들이 올 수도 있어. 너희의 그런 꼰대스러움을 비판하며 지금 우리 가족이 용산에 있으면 저기 용산당이 얼마나 좋은 당인 줄 알아? KTX가 지나다니고 서울 대통령이 살고 아버지 지금은 통일돼가지고 평양이에요. 평양에 땅 사셔야 돼요. 평양으로 모실게요. 나는 그 빨갱이들이랑 산다. 그럴 수도 있잖아. 응? 지워주세요. 하여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내용 줄거리 쭉 이해하셨고 아까 얘기했는데 창섭이 땅 팔려고 이제 권유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공동묘지 보면서 자기 누이의 추억과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한번 쫙 밝혀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 거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고향집에 가가지고 엄마와 아빠 설득을 하죠. 근데 절정에서는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거절을 당하죠. 결말에서는 이제 아버지 시선이 나와요. 아버지는 계속 이 자기의 텐션을 지키고 살겠다 이런 다짐으로 끝납니다. 이해되었죠? 자, 직업 아버지는 농부, 창섭은 의사. 아버지는 시골, 창섭은 도시. 와, 심지어 시골 철원이네. 철원이 참 추워요. 내 친구들한테 들었어. 참 추워요. 저 강원도 철원일 거야. 칠사남 가면 갈 것 같지 않아? 그래요. 화이팅. 자, 그리고 성격은 뭐야? 근검한 생활태도가 있죠, 아버지는. 그리고 땅에 대한 애착이 있고 땅을 금전적 가치로 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근데 창섭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에요 되게. 그리고 병원을 경영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게 창섭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 3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나무다리의 특징은 뭐야? 만들기 쉽다. 대신에 단점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돌다리는 장점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다. 이런 게 있죠. 단점 만들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나무다리는 상징적 의미가 뭐야?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안정적이지 않아도 효율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근데 돌다리가 갖고 있는 상적 의미는 뭐야? 전통적인 가치죠. 전통적인 사고와 가치. 자, 뭐 쭉쭉쭉 넘어가고 다음이 필요 없고. 자, 3, 4 필요 없습니다. 3, 4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신 숙제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왜냐? 3강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몰아서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내신 숙제가 없고 모의고 숙제가 있어요. 자, 지금 55분이고 15분까지 쉬는 시간 할게요.